물론 이제 예년과 같은 수능의 느낌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은 수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인생에 가장 큰 이펙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능이잖아요. 상징성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자, 내신하고 수능이 많이 다르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3번이 없다 하더라도 1학기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10번의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 막 엄청 많은 과목을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의 기회가 되게 많아. 그래서 한편으로 보잖아. 준비가 되게 소홀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미안한데. 자, 서울대 첫 해 입학을 했을 때 저는 진짜 어린 시절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서울대 야구부를 들어가서 진짜 진지하게 야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되게 어렸지.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데 그냥 문득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서울대생이 어쨌든 공부에서는 거의 프로페셔널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는 간판을 땄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서울대 문과 기준으로 0.3%에서 0.6%, 이과 기준으로는 한 1, 2%, 1%, 2% 정도 했던 것 같다. 보통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때는 문과가 더 셌어요. 법대 없어지면서, 법대 나락가면서 이제 이과가 확 올라왔죠, 지금처럼. 그 시절에 이제 서울대 문과식이나 그렇게 해서 간 친구들이 보통 애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체육교육과 출신들은 뭐 운동을 좀 했겠지만 걔네들도 사실은 뭐 공부가 병행돼서 온 애들이니까 참 안타까웠던 게 야구부에 운동을 프로페셔널하게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뭐 되게 유명했던 LG 감독님이나 마이너리거 선수였던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한 번씩 감독님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시기도 했었지만 애초에 그분들도 너는 프로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니까라는 마인드로 학생들을 대하셨던 것 같고, 이제 요즘 이제 가끔씩 뭐냐면 공부랑 운동 갭이 많이 좁혀졌거든. 우리 때는 야구 선수 하면요 그냥 야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 리그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기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 자, 우리 때는 어쨌든 더더욱 야구만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는 진짜 한 200회 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지금 그때 떠올려 보잖아. 내가 왜 그때가 떠올랐냐면 문득 지금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 이 수업을,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을 해보자고. 제대로 잘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내가 야구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못했지, 너무 못했지. 근데 너무 못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들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기만이라도 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 야구에 대한 게임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연습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기술적인 걸 연습해야 될 거고, 뭔가 이렇게 단계들이 있거든. 근데 저는 일단 재밌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런데 되게 특이했어. 서울대식이나 와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또 야구는 하고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막 수학을 얘기할 때 또 반응이 너무 달라서 내가 좀 웃긴데,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국어 수업을 해도 지쳐있는데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면은 더 다운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되게 신기하면서 더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이제 어쨌든 수학을 되게 중요하고 수학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없으니까 수학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느낌들을 보잖아요. 국어보다 훨씬 좀 더 생기가 있는 느낌이 저는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죠. 여러분이 많이 했잖아. 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잘할 수밖에 없다는 아니야. 많이 하잖아. 잘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근데 문제는 수학은요, 중1, 중2, 중3 딱딱딱 체계가 정해져 있고, 뭐 쌤 같은 걸 봐도 스텝 A, B, C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뭔가 정해져 있거든. 근데 국어는 안 정해져 있어. 근데 요즘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 체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내신 시험범위 나오잖아요. 그냥 외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니까 데이터가 확 쌓였잖아. 결국 내 얘기가 맞았다야.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니까 납득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자, 예시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비고일들 요즘 설명회도 많고 고3 설명회도 많고, 고2들은 모르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인지 어쩐지 뭐 설명회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누가 그래. 뭐 V레고는 내신 필기가 중요하다. 근데 내신 필기 이만큼 해주는데 내신 필기가 중요한 뭐예요? 뭐가 나올 줄 알아?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을 해달래. 그럼 나 분석하면 또 전문가잖아요. 100개는 써준다니까, 한 작품에. 근데 여기서 나왔을까? 심지어 이 작품이 안 나와버렸어요. 근데 애들은 내 탓을 하겠지. 분석 뒤지게 해주면 뭐하냐고, 안 나오는데. 근데 또 학교마다 또 다 달라요, 이게. 그때그때 또 다 다르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부산 예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지금 아마 라이브로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또 봤더니 봐봐. 부산 예고는 알잖아. 2학기 기말고사 기억나니? 부산 예고야? 독서가 60%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미 이 지역 내신은 그렇게 흘러간 거야. 내가 여기서 7년 됐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치명인이 생긴 지 10년 됐고요. 제가 대치명인 3년 차 때 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여기서 7년 했어요. 7년 동안 사실은 고3 재수만 하긴 했었지만 내신 얘기도 쭉 있어 왔고 그러다 바뀌었죠. 그리고 재작년, 작년부터는 이제는 내가 오픈반을 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해서 내가 쫙 밀고 나가는데 아마 이제 작년에 저랑 얘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단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힘있게 못 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봐봐. 내가 했던 얘기 거의 다 맞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 얘들아. 그냥 아예 평범한 일반고야. 지읍반고야. 그럼 걔네들은 그거야. 사실은 내신 필기 외우는 게 중요한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의 내신은 솔직히 여러분 정도면 혼자 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개학이고 루틴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고2 학생들 내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 자, 첫 번째는 보통 1학기 때는 문학이 되실 건데 혹시 독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독서도 같이 얘기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그냥 툭 밀어두고 풀라고 던지는 이유는 해보라고요. 왜냐면 몇 번 얘기했죠.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중하고 겹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킬러라고 마주하는 문제는 다 처음 보는 문제야. 물론 내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야.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있어야 되고 봤었던 문제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돼. 두 가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내신도 변별되는 부분이 외부 지문이라고 하잖아, 항상.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N회독이에요. 그래서 최소 3회독, 5회독, 7회독, 저는 10회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제 3회독은 일반고 기준 1등급 기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읒 일반고야. 5회독 기준은 갑반고 기준 1등급 또는 자사고 기준, 특목 기준 1, 2등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7회독 이상은 자사 특목 기준으로 1등급인 것 같아. 그리고 10회독 이상으로 가게 되면 얘는 그냥 전교권이고 전국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0회독까지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잖아. 그럼 벌써 머릿속에 딱 계산이 서야 돼. 나는 전 과목을 3회독 정도 할 수 있겠다. 나는 영어를 5회독 정도 할 수 있고 뭐 국어는 3회독 정도 할 수 있겠다. 뭔가 이게 서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 기간이 2주, 3주, 나 혼자 6주가 될 수는 없거든. 근데 나 혼자 8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솔직히 듣고 있기 힘든 거 알아요. 물론 이제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야, 나라고 고등학교를 안 다녔을까, 대한민국에서? 나라고 학교 수업 존나 듣기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공부해본 적이 없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팁을 드리잖아. 그 시간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쭉 침체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영리하고 되는 애들은 좋은 습관 아니거든, 멀티태스킹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수업은 들어요. 근데 좋은 수업들은 다 들을 거고, 도저히 못 듣겠는 수업. 이거 들어봐야 내신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수업이라 할지라도 시험 범위는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시험 범위를 눈에 한 번이라도 담아 놓는 거겠지. 자, 일단 국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험 범위 선생님이 쭉 얘기해 주면서 필기하면 필기는 따라가시되, 여러분이 여기서 해줄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수업에서 해줄 첫 번째야. 일단 모르는 단어는 영어처럼 똑같이 옆에다 뜻 적고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뭐 추론하는 힘이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럼 어차피 새로운 문제 풀면서 다 하게 되어 있어. 문제 풀면서 어차피 국어는 다 해. 그러니까 추론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옆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되게 힘들어. 왜냐면 너무 많아요, 모르는 단어가. 근데 점차 줄어. 그러니까 얘의 공부 난이도는 오히려 처음 힘들지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로드가 0이 걸리고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필기하시고, 학교 필기. 세 번째는 뭐냐면 문학이 됐든 독서가 됐든 최소한 요약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자, 봐봐. 우리 언어 활동은 첫 번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일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읽기야. 시각 정보에서 먼저 시작이에요. 맞니? 그리고 또는 듣기예요. 그래서 읽기 또는 듣기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듣기가 좀 더 쉬워. 어쨌든 읽기, 듣기가 일어나서 여기는 그 인출이야. 정보 인출이야. 그 다음에 말하기나 쓰기는 죄송해요. 여기는 입력이야. 그리고 여기는 인출이야. 그럼 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을 시켜보고 싶지. 근데 단과 수업에서 그건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쓰는 것 말고는 인출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요약을 하는 순간 뭐냐면 머릿속으로 입력돼서 뇌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걸 인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요약이란 걸 해보시면 인출이 돼. 근데 요약은 할 줄 알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서술형 대비로, 좀 더 객관식 대비로 하는 거는 뭐 잡는 거라고? 주제와 구조를 잡는 거라니까. 근데 이 주제와 구조를 잡는 로드가 벌써 몽창 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야? 중학교 때 했던 편했던 거, 단편적인 거. 지급법 찾고 싶고 의문법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너희가 1학년 때 내신이 원하지 않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지급법, 의문법 못 찾은 게 제일 큰 이유니? 지금 지나놓고 생각을 하면? 아니라니까 진짜. 거기서 변별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살다 와서 그럴 수도 있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이 1년 지났잖아요. 솔직히 니네가 지금 지급법, 은유법 판단 못해서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냐고. 그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수학이요. 고등학교 단계에 뇌잖아. 그게 한 달이면 다 떼요. 내가 그거 전문이었어. 내가 노베이스들 전문이었어. 왜냐하면 나도 노베이스였어. 어떻게 보면. 왜? 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했지. 생각해보면 재능충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빈대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성적 기복이 되게 심하다가 언제 딱 안정이 됐냐면 우리 누나가 의사하다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증외상센터에 나오는 그 2시간, 3시간 자는 게 실제야. 그래서 얘를 찾는데 없어. 그럼 열받겠지, 선배는. 짱밖에 자고 있으면 이제 일단 발길부터 나가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맞지 않고 자는 방법은 변기통에서 변기 붙들고 자고 있으면 불쌍해서 냅뒀대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인턴 레지던트들이 보통 2시간, 4시간 정도 잤대. 자, 다시 돌아서 하는 얘기다. 다시 돌아서. 학교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안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구조도까지 한번 가보시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1회독이 끝나, 최소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주실 건 뭐냐면, 자, 사실은 학교 수업에 대한 복습은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눈복습을 하셔야 돼. 손복습도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숙사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외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야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외주를 준 상태인 거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기숙사 학교를 가서 스스로 하시든 외주를 받으셨든 일단 학교 수업 필기에 대해서는 눈복습과 손복습이 되셔야 되고 일단 어떻게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 전달해 드릴 거야. 그럼 자료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복습들을 해 가실 거야. 그럼 벌써 수업 들으면서 1회독, 여기서 2회독이야. 그리고 시즌 들어가서 뭐 제가 수업을 한다든지 보충 영상을 준다든지 하시게 되면 3회독이 될 것이고 뭐 4회독, 5회독은 여러분이 평소에 반복해서 하셨던 거잖아. 맞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 수업 필기로 백지에다가 백지 복습도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도 푸셔야 되고 오답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반복이야. 자, 그런데 1학년에서 변별력이 있었고 2학년, 3학년 내신은 정상적인 학교라면 그냥 모의고사 내게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변형하게 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잼민이들 뭘 몰라요. 그리고 중학교 공부 로드가 되게 많이 줄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선행을 해서 많이 갖다 시키는 건 있어. 그리고 사회과학을 좀 많이 가르치더라고. 오히려 국영수에서 로드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사실은 음운 변동을 우리 때만 해도 음운 변동을 그 다음에 사동 피동을 중3 때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음운 변동 안 가르치고 음만 가르쳐요. 고1 때 음운 변동을 가르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고1이 되게 어려운 시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얘야. 하나 더 얘기한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이 흐름이고 사실 독서도 똑같죠. 결국에는 얘랑 똑같아. 독서나 문학이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신 계약하셨을 때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마인드셋을 잡아드렸는데, 작년 이맘때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올해 이맘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작년에는 취미반이었으면 올해는 아마추어 반 정도는 돼요. 내년에 프로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입시라는 씬에서 그냥 졸업하셨으면 좋겠어. 재수삼삼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쓸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의대를 가면, 근데 그것도 모른다고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일단은 문과 전문직 가망한 거 보이실 거야. 문과 전문직은 투자 대비 아웃풋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수익률이 내가 봤을 땐 거의 5분의 1 토막이야. 5분의 1 토막이야. 이과 전문직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안 살아봐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미국도 좋은 선택이야. 진심으로. 왜냐면 같은 일을 했을 때 일단 최소한 여러분 몸값이 2배, 3배고, 물론 물가도 그만큼 세겠으나 뭐 그거는 또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물론 뭐 괴랄한 새끼들도 많겠지. 미친 새끼들 존나 많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여행 갔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동네 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서 교환학생 같은 거 꼭 가보시고,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그 나라 찍먹은 가능하거든. 하다 보시면은 느낌은 있을 거야. 근데 돌고 돌아 한국인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외국 가서 살 거야 라는 로망만 품고 한국에 좀 불만을 갖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 2달 정도 대학생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한 달 살게 해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나쁜 점, 좋은 점들이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오시는 것도 참 좋고. 근데 결국 이거다. 너무 웃긴 게 동남아 IT 개발자들이 우리나라 개발자들보다 몸값이 높아. 왜일 것 같아? 영어가 되기 때문에 걔네는. 그래서 걔네들은 당연히 걔네가 자기 나라 외주 받아가지고 못 먹고 살고요. 영미권에서 외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영어가 되니까 우리나라 개발자들보다 몸값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영어를 여러분이 능숙하게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기회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시대는 다들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게 바뀌어갈 시대라는 거. 일단 화폐 제도가 바뀔 거고, 두 번째는 IT 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숙련된 사람들이 더 필요할 거고, 당연히 바이오 쪽도 전망이 있을 거고, 문과는 사기를 잘 치면 돼. 존나 끄덕거리네. 문과 중에 돈 버는 새끼들은 죄다 부자 되는 법 파는 새끼들이야. 부자 되는 법 파는 새끼들. 그거 말고는 장사 거의 안 돼. 물론 이건 있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월급 받으면 적당히 살고 싶고, 워라밸이 중요해요. 자, 잘 들어야 돼. 그걸 선택하시겠다고 마음 드셨고, 여러분이 그 직종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염두하고 가시면 그건 또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기는 그렇게 각자 고민하는 시기들이고, 근데 이거야. 결국 센 사람은 어딜 가도 되거든.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 영상 끊었다 갑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논문 주제는 첫 번째는 이본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비평교육이야. 배경이 있는데, 이본교육이 나왔던 배경은 문헌 발굴이 커요. 그래서 사실 이때 국어사도 엄청 발달을 하면서 문법도 되게 정교화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은 논문 주제 선정이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춘향전 이본만 한 몇백 개야. 400개 넘어. 그럼 그 중에 2개 뽑으면 논문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과를 맨날 문송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비평교육은 좀 주제의식이 달랐어요. 그 문학교육에 있어서 한계를 느낀 거야. 왜? 이게 감정을 다루는 학문이잖아. 감정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게 바로 비평교육입니다. 그래서 작품 감상에 준거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평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비평교육 지문을 보셨을 때 처음에 비평문부터 보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얘는 독서 구조로 가세요, 그냥. 죄송해요. 다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얘들아, 문학 개념으로 먼저 잡는 거야. 그리고 문학 개념을 독서 구조를 잡는 틀 안에서 처리해 보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 문학 개념으로 비비셔야 돼. 왜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결국 배경 지식이야.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 어차피 처리 못해요. 내가 올해 EBS 보면서 나 미치겠더라고. 작년보다 퀄리티가 더 개떡났어. 그런데 이거는 괜찮다라고 싶었던 게 오히려 뭐였냐면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맨날 존나 시끄럽잖아. 실력 있는 출제진들이니까 그럼 문제 팔아서 돈 벌어야지. 그럼 문제 안 팔아서 돈 안 벌까? 자본주의 시대. 근데 그걸 괜히 트집 삼는 거야. 저 합법이에요, 다. 합법이야. 다 합법이야.
문제만 안 빼돌리면 합법이야. 그런데 그 돈 뭐 얼마나 번다고? 뭐 한 1,000억 버냐? 아니 꼬작 뭐 1, 2억 벌겠다고 깜빵 들어가요? 직장 잃고? 절대 문제 뒷거래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또 이슈가 한번 된 적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신 나갔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봐. 그 사람들 다 썰려나가니까 EBS 문제가 퀄리티 개떡인데 너무 신기하죠? 왜 과학기술은 괜찮을까? 내가 그 얘기야. 첫 번째는 이거다. 자, 인문사회에서요. 어차피 여러분이 사피엔스 정도의 책을 정독하잖아. 모르는 정보가 없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과연 문과에서 새로 발견될 지식들이 있기는 해? 있어. 근데 그건 다 대학 가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단계에서 마주하는 지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건 있어. 열심히 뭔가를 안 했어. 자, 봐.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떠올라야죠, 여러분. 자, 이 수업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베이노라는 강사와 학생들과 조교쌤이 떠올라야 돼. 인간이 뭔가를 하잖아. 자, 경제의 주체는 누구야? 일단 자본주의는 연준, 통화정책, 정부, 재정정책이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심판이고. 자, 이제 나머지 플레이어 또 3명은 누구야? 가계, 기업, 정부잖아. 맞니? 그럼 그들이 시장에서 뭔가를 하는 거고 그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연준이나 정부가 또 심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화정책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 확장적 재정책, 긴축적 재정책 해서 양쪽으로 온수와 냉수를 트는 게 쫙 뻗어나가는 게 머릿속으로 쫙 그려져야 된다니까. 미분법 공식처럼. 그걸 내가 1학년 내내 설명을 해줬고 보충 영상도 있어. 여러분 필기에도 있어.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그게 되셨다고 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배경식 박혀있는 상태에서 봐야 풀리는 시대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애를 풀어나갈 피지컬을 3년 내로는 절대 못 길러요. 걔는 원래 재능이 있거나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배경식 의식하지 않아도 풀리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만들어 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보잖아. 서울대대 간 애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 한 절반 될 거예요. 아, 진짜 그래. 나도 학원 안 다녔어. 왠 줄 알아? 내가 딱 중3 때 학원을 끊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보다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과외를 했는데 난 운이 되게 좋았어. 내가 중3 때 과외 선생님이 전국에서 16등 했던 서울대 물리학과 형이야. 그 형이 물리학과 차석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형조차도 내가 고1 중간고사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고1 후반기 넘어가서 시작하면서 아, 이제 내가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짜 타 클래스는 냅두면 돼. 진짜 타 클래스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타 클래스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는 거 아니겠어? 따라잡는 방법을 알려줄게. 힘들겠지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평문만 갖고 얘기한다. 일단 문학 개념 가지고 비비고요. 독서 구조를 잡아서 집어넣으세요. 세 번째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얘는 절대적이야. 얘를 절대적으로 하라고 준 거야. 선생님, 당연한 얘기지만 작품 해석과 작품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지.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작품 해석과 작품 내용이 반대야. 그래도 뭐가 맞아? 작품 틀리고 작품 해석이 맞아. 이건 뭐도 그러냐? 잘 봐야 돼. 작품 내용과 보기가 똑같아도 상관이 없지. 근데 작품 내용과 보기가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겠니? 잘 들어야 돼. 이때도 보기가 틀리고 이때도 작품이 맞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준거의 우선순위가 항상 뭐라고? 작품 해석이 1순위, 작품이 2순위, 보기가 3순위야. 특히 비평문에서는. 작품 보기만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보기를 가장 가치 낮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 판단 준거에서 제일 가치가 떨어지고 제일 후순위인 거야. 반면에 비평은 제일 중요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와? 어쩔 수가 없이 얘가 절대적 준거라서가 아니라 얘가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요즘 킬러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최근 킬러에서는 보기가 되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본 틀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보기랑 작품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틀리면 작품이 맞는 거야. 그런데 같은 경우에 작품이 해석이 안 되면 얘를 우선순위로 끌고 와서 마치 비평처럼 써먹을 수는 있다는 거야. 풀다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나잖아. 기본적으로 비평문의 난이도는 정말 훅 떨어져요. 이게 제대로 수행만 되면. 그런데 왜 자꾸 못하겠냐면 중학교 때 했던 일치발췌도를 자꾸 못 버려서 그래. 잡고 계세요. 선생님, 이게 070이죠? 081번. 자, 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전기소설이에요. 여러분, 전기소설을 처음 들을 건데 듣다 보면 아시게 돼. 왜?
첫 번째, 소설 모르는 사람 없죠. 전기적이다를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가 개념으로 배웠던 전기적이다가 이 전기야. 자, 그럼 개념하니까 녹색 형광펜을 칠게요. 어디서 왔대? 중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것도 영향을 받았지만 옆에다 전개 방식 뭐라고 써주셔야 돼? 그러면 유래라고 써주셔야죠. 또는 인과구조라고 써주셔야죠. 자, 일단 중국 전개 특징이지. 1번 뭐야? 기이한 사건. 뭐 토요 미스테리야. 2번 문체가 다양한데. 3번 서사양식이래. 자, 쓴 목적이 뭐야? 나 잘났지? 출세의 수단이에요. 요즘하고 똑같아, 얘들아. 틱톡 왜 찍지? 그냥 관종이라서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뭔가 기회를 잡고 싶을 수도 있어요.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게 한 소재로만 쓰여서, 자, 한계가 있죠. 기이한 사건은 다시 흥미 유발이야. 두 번째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다. 자, 다시 넘버링을 할게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결말도 되게 다양했다.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의도나 문체를 보셔야 돼.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 유기적이지 못했다. 다양했다. 다양한 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근데 이 얘기는 벌써 봐. 국뽕 채널이야, 오늘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은 어떻게 달랐어? 1번, 기이한 사건이 두 번째, 유기적으로 쓰였다. 세 번째, 결말의 양상에 다양했다는 게 아니라 전형성을 보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그렇지. 장르가 구축됐다는 얘기야.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다. 문화 차이인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이제 서울대 야구 했잖아. 그러면 지금도 야구장 간 경험이 더 많아요. 선수로. 미안해. 내가 프로야구 선수들, 가족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내가 너무 창피한데, 어쨌든 저는 실제로 제가 잠실 야구장에 관중석에서 본 것보다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한 경기가 더 많아. 이런 뭔가 되게 대단한 야구 선수처럼 보인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서울대잖아. 선수가 없었어. 그때도 씨발 내가 봤을 때는 저출산이었어. 서울대 선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나마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갔겠지. 근데, 이제 선배들이 이거야. 내가 이제 이유를 알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어떤 날은 1루 들어가래. 갑자기 어떤 날은 뭐 2루수 하래. 갑자기 어떤 날은 뭐 3루 들어가래. 갑자기 어떤 날은 뭐 좌익수 하래. 근데 보면 딱 알잖아. 센터라인은 잘 안 주려고 해. 그러니까 유격수랑 센터는 안 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화학과 선배가 시험 날이야. 그럼 그날 못 와. 그럼 그 선배 빵꾸를 맨날 내가 때운 거야. 그날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루수를 들어간 거야. 1루수 밑을 처음 잡아왔어. 내가 얘기했냐 혹시? 얘기 안 했냐? 1루수 밑을 처음 잡았어. 근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컨디션 되게 좋은 날은 야구공이 막 수백만 원 개 보인다고 하거든? 나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타석에 들어서 공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이거 감각 좋다. 진짜 감각이 좋았어. 그래서 거의 내가 유일하게 출루를 했던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제 1루 딱 들어갔는데 감각이 너무 좋으니까 공이 오는 게 보여. 근데 씨발 안 와. 꿈이 아니야. 안 와.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하는데 정확하게 1루수 밑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맞고 튕긴 거야.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내가 빨리 가서 잡았고, 이제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정적. 우리 편 상대편 관중들 정적. 그 정적을 딱 깨면서 1루 옆에서 보고 있던 아저씨가 딱 그 얘기야. 진짜 딱 이랬어요. 야, 이 개새끼. 나는 선수라는 새끼가. 이러면서 막 한 30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 소리 딱 듣고 하면서 그 뒤로 에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일상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2008년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작년 말부터 이제 야구장을 좀 다녔잖아. 내가 갑자기 눈을 닦았어. 내가 못 볼 걸 본 거야. 그래서 야, 아저씨들 술병 하나 던지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우쭈쭈 하는 거야 다들. 그래서 내가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이제 좀 적응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약간 아이돌 문화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약간 뭐였지? 운동회? 우리 어릴 때 했던 약간 운동회 문화도 섞여 있는 것 같아. 자, 그 문화 차이다 얘들아. 잘 봐. 15년 전 꼰대들은 빠따 맞으면서 야구했어요. 지금은 빠따? 꿈에도 못 꾸지. 자, 그 얘기야. 일단락을 딱 봤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성을 모아 대조해서 중국의 전기와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그 세 가지 비교 대조 지점이 뭐야? 첫 번째, 인물 사건 배경의 사건은 정기소설에서 어떻게 서사로 유기적으로 짜였고 짜이지 못한 거야. 그리고 얘는 다양했다. 그러니까 장르 구축을 못했다, 얘들아. 얘는 뭐야? 전형성을 보인다니까 장르 구축을 했다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장르 구축이 됐고, 그러니까 문학사적 가치도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문화야, 얘들아. 요즘은 에러를 내도 예쁘게 봐주지만 우리 땐 에러를 하면 쌍욕을 먹었다. 약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 지문을 보셨을 때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유래가 있구나. 아, 장르 구축이 됐다는 얘기고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 단락 볼게요. 우리나라 정기소설에서 성립에 민담 전설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도 유래 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중국의 정기에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는 민담 전설이 있다는 거야. 선생님, 애들 좀 이따 간식 받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자, 이제 봐봐. 인물 사건 배경 첫 번째. 두 번째, 갈래 성격이 있었는데 정기소설 주인공의 특징은 다른 것 같아. 첫 번째는 외롭대. 봐봐. 야, 예나 지금이나 2D 캐릭터 쓰는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서 바빠 죽겠는데, 현실에 연애하게 바빠 죽겠는데 2D 캐릭터는 사랑을 왜 하고 있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심지어 2D 캐릭터도 아니야. 글씨야. 1차원 캐릭터랑 사랑을 해요. 첫 번째는 외로움. 자, 그래서 인물의 특징 첫 번째 외로움. 사회적으로 소외돼 있어요. 외로움. 아이씨, 갑자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슬퍼졌다.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 짝을 얻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금기를 넘어선 사랑. 맞잖아. 2D 캐릭터랑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계에 가서 살아. 이 세계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얘네가 활발하고 얘네가 외향적이겠어요? 내면성이지. 왜? 얘네가 외향적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풍부한 감성을 지녔어.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쓰고 싶어 한대. 그림을 그리거나든지. 2D 캐릭터들, 좋아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딱 그림 그려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해. 그래, 그러면은 부산에 한 번씩 하잖아. 백스코에서. 갑자기 낫 들고 있는 스님이 걸어 다닌다든지. 못 봤니? 낫 들고 있는 스님, 이만큼 사신 낫 들고 다니는 스님 한 번씩 보여요. 봄에 날씨 좋을 때 되면.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니까 사진 한 번씩 찍어달라고 하세요, 같이. 세 번째는 소극성이야.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하고. 그래,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고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에 등지는 소통하는 폐쇄성도 있대. 자, 그럼 봐봐. 읽어야 될 게 얘들아 존나 많잖아, 지금. 다 현관 폐지고 다 기억할래? 좁혀야지, 그러면. 어디다 좁힐래? 그렇지. 첫째, 외로움. 둘째, 내면성. 셋째, 소극성. 또, 폐쇄성. 그럼 봐. 무슨성은 특성으로 당연히 출제 포인트니까 쭉 읽고 나서 정보가 너무 이렇게 산발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 정리는 뭐야? 이처럼 정기소설 주인공은 서사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이게? 문학사적 가치라고.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정기소설로 오게 되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최초의 소설이 정기소설이라는 거야. 자, 계속 볼게. 1단락, 2단락, 3단락. 자, 정기소설의 정립은 어떤 순서가 있었는데 작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 1번 서사가 어떻게 돼? 기이한 만남과 파국이야. 두 번째는 전설인데 전설은 뭐야? 현실적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어떻게? 초월적 세계에서 해결하고 있죠. 나랑 소설론 했던 학생들 기억날 거고 할 건데 내가 보충경서 하나 줄게요. 거기에 보면은 전형적으로 나와. 조응 좀 보면 어떻게 나와? 현실 세계 어려움에 처한 조응을 초월 세계가 도와주지. 적성이잖아.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의가 뭐해? 엄청 노력을 하고 효심이 있어. 그 성품에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주지. 현실 존재와 초월 세계의 관계를 그리는 게 기본 플롯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작품 나오니까 여긴 현관펜 빡세게 쳐야 돼요. 김연가모는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 부처 감동, 범의 희생으로 응답. 세 단계죠. 서술어 원, 간절해. 두 번째, 감동. 세 번째는 범의 희생으로 응답. 그런데 좀 이따 보면 얘기했지만 부처님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읽으라고. 왜? 비평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김연이 기른다는 게 볼 필요도 없이 이 작품 내용이야.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이 글의 주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생규장전은 뭔데? 첫 번째,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귀신인 사람과 귀신이 아닌 사람이 사랑을 하다 결국 돌아가는 장면이죠.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에 남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른쪽 넘어가서. 그렇게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가 글의 주제라는 거죠. 봐봐.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주목해야죠. 자, 잘 들어. 이제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했는데 의의여기에서 끝나죠.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었다고. 됐니? 그래서 비평지문을 처음으로 내는 첫 지문으로 얘를 설계를 한 거야. 소설의 시작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정보량도 너무 많고 구조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1단락에서 뭐가 보여? 전기소설과 전기의 비교 대조 차이점이야. 두 번째, 2단락은 뭐야? 전기소설의 특징 첫째, 둘째 세 가지로 하고 성격 네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김영감호 스토리와 여기 나와 있는 이생규장전 스토리를 써주시면 될 것 같다. 쓰세요, 지금. 따라오세요. 니네 손으로 쓰고 베껴야 돼. 풀이 과정을 자꾸 베끼기만 하면 안 돼요. 쓰고, 베끼고, 교정하고. 자, 다 독서 수업 들었던 애들이잖아. 3단계로 하라는 거 이번 주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자, 여러분, 1단락은 전기와 전기소설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는 유래 얘기했고 중국의 전기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이한 사건은 흥미로만 쓰였고 유기적인 서사 구성도 못 가져갔고 전형성이 없어서 서사 형식 형성에 크게 영향도 못 줬으며 문화사적 가치도 높다는 숨겨진 주제가 있는 거야. 반면에 전기소설은 기이한 사건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으며 유기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전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 양식, 전형성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장르 구성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단락에서 유래를 봤으니까 2단락에서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 크게 네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네 번째 폐쇄성까지 왔어.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전기소설, 자 소설이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 생각을 해보자고. 인물, 사건, 배경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일단 이 인물부터가 외롭다니까? 왜 외롭겠냐? 차은우가 외로울까? 아, 외로울 수도 있겠다. 아니야, 외로울 수 없어. 우성이 형이 외로울까? 정우성 외로울 수가 없죠. 인스타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럼 봐. 그런 사람들은 외면성이 있을 거고요.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2D 캐릭터 좋아해야 되는 애들은 외롭고 그러니까 내면성이 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나대면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은 정우성은 울면서 고백해도 돼. 차우들도 울면서 고백해도 돼. 하지만 그렇죠. 나는 솔로는 울면서 고백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소극적이 돼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서 하는 거야. 자,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전기소설의 인물 특성이 세팅되는 순간 왜 썼는지도 보이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2D 캐릭터. 심지어 그리니까 이건 1차원이야. 1차원 세계 아니면 얘네는 자기가 뭔가 꿈을 키우거나 뭔가 자기 욕망이나 뭔가 되고 싶은 걸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로 써보는 거야. 자, 그래서 3단락 와서 그 예시는 뭐냐? 김영감호인데 아마도 이걸 쓴 사람은 이런 상상으로 자기를 위로했겠지. 첫 번째, 벼슬이 욕망이 있는데 못 나가요. 잘 나가질 못해.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부처님 덕분에 범을 희생시켜서 그리고 김연이 기리면서 한다. 이 스토리가 쭉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에 썼다는 거고. 두 번째, 이생규장전도 보면은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이 세계랑 현실 세계가 만나서 기이한 재해를 했다가 다시 헤어져야 되는 비극적 결말이 있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일어날 법한 일, 용사님이 돼가지고 이 세계에서 초능력을 가지고 다 두들겨 패면서 예쁜 여자 캐릭터랑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상상을 안 해봤겠냐고.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게 하나의 장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지? 언더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지 않냐? 음지라고 하나 그런 걸? 음지가 아니라 뭐 있잖아. 뭐라고 하지? 서브컬처. 아, 서브컬처 기억난다. 아, 그래요. 조선시대 서브컬처가 이런 거였겠지, 그러면. 아, 서브컬처가 뭔지 모르는데 2D 캐릭터 좋아하는 거 서브컬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솔직히 잘 몰라. 서브컬처가 뭐야? 알려줘봐. 아, 왜? 아, 이거야. 내가 보니까 얘네 반응이 이거야. 서브컬처란 말을 처음 듣는 애들이 있고요. 분명히 아는데 얘기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얘기할 수가 없구만. 필기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가를 독서 구조 잡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1번 볼게. 자, 1단락 주제죠. 전기는 뭐였어? 첫 번째 특징이? 그렇지. 현실적 사건이야 기이한 사건이야 바꿔 쓰는 거 보이셔야 돼. 2번 선지.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보이셨어야 돼. 얘는 누구의 특징이야? 전기의 특징이죠. 자, 3번.
전기소설은 작가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에 창작하였다. 좀 이따 일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기인지 전기소설인지가 확인이 되셨어야 될 거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셨어도 돼요. 4번.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거꾸로 얘기했죠. 전기가 전기소설에 영향을 줬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 이게 글의 주제였잖아. 됐니? 결국엔 전기소설의 주제가 뭐야? 이거였다고. 이 얘기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오타쿠였거든. 맨날 이제 그림 그리고 있었어, 맨날. 그래서 미술부 한 거야. 그래서 2D 캐릭터 맨날 예쁘게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 넘어갑시다. 41번. 가를 바탕으로 나다의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자, 읽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소극성이라고 할게요. 왜? 그래, 소극성에 나와 있었으니까. 2번 볼게.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 부탁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차원 해결이다. 왜냐면 봐봐. 우리 아까 비평문 읽었을 때 부처님이 응답해 주신다며. 그리고 주제가 뭐였는데 얘들아? 빨간색 앞에 쳤잖아. 뭐라고? 그렇죠. 개인의 욕망을 표현하는 부처의 전능함이라고. 글의 주제 자체가 뭐였어? 부처의 전능함이니까 우리가 3단락에서 읽었었던 주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2단락 당연히 4가지 특성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폐쇄성도 당연히 2단락 들어갈 수 있죠. 자,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이다. 알잖아. 누가 주인공이야? 보통 남주가 찐따예요. 남주가 지금 외로운 거고 여주는 괜찮은 건데 그런데 봐봐. 어쨌든 외로움이란 특성은 있잖아. 그럼 얘는 발췌독이 필요할 것 같아. 정답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도. 5번 선지방. 최낭이 이생의 말을 듣지 않고 자취를 준다는 점은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답 나왔다 얘들아. 주제는 뭐였어?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이야? 아니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이야? 둘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야. 그치? 왜? 좀 이따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이는 갈등 양상은 이거다. 자, 일단은 이생은 우리 계속 만나자야. 최낭은 이별하자야. 자, 그럼 봐. 이런 판단의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판단을 위한 근거를 이생, 최낭 둘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생은 당연히 사랑하니까야.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할게요야. 최낭은 얘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은 현생을 살고 있고 최낭은 이게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고 또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해가 올 건데 나는 괜찮다는 거야. 세상의 섭리에 어긋나서 당신의 해가 될까 봐요. 그렇게 안 읽었어? 그렇게 나오지 않아? 필기했니? 봐봐. 아니 여기 나오잖아.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저승명부의 이름이 올라 더 이상 머물 수도 없고 내가 그대로 있어버리면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낭군님한테 미칠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됐어? 오랜만에 또 수뇌부 터졌네. 자, 그럼 봐.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이들의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이 문제 원인이 아니죠. 이들의 갈등의 원인은 뭐야? 봐봐. 지금 판단에서 갈등이 이미 생겼죠? 한쪽은 유지고 한쪽은 이별이니까 이미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 그래. 세계의 섭리 때문에 지금 갈등하게 된 거잖아. 그럼 세상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읽으셔야죠. 됐니? 자, 그러니까 봐봐. 작품을 보지 않고도 정답이 나오는 이유는 비평문 설계가 그래요. 비평문에서 주제를 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접근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접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뭐 연습이 되셨으면 비평을 읽으면서도 좀 속도는 붙으셨겠지만. 자, 계속해서 볼게. 결국에는 지금 다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가에 있었던 독서 지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작품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분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요즘의 트렌드고. 자, 그럼 보자. 나의 남주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럼 1번 끝인데? 맞죠? 봐봐. 그러니까 얘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인물 간의 감정,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읽었느냐를 물어보고 있고 이게 또 주제의식과 관련이 되니까. 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원래 휴강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학 패스트트랙의 소설론 파트들을 영상을 다 듣고 보고 오셨을 때 한 호흡으로 정리되는 되게 중요한 수업이 하나 남아있거든.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뭐 보충 영상을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또 현장에서 안 들으면 뭔가 머릿속에 안 남는 기분이더라고. 자, 넘어가서 볼게요. 43번. 기억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해보제.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봐봐. 이걸 너희가 왜 못 골랐냐면 왜? 상식 밖이라는 건데 내가 얘기했죠. 이거 가 비평에 해석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라 그랬잖아. 비평 해석의 주제가 이거잖아. 범이 희생당하는 이 3번 장면은 뭐야 사실은. 그렇죠. 얘가 벼슬이 되고 싶었고 부처님이 응답을 해서 벼슬을 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처녀는 희생이 됐고 결국엔 기면은 그린다가 글의 주제 흐름이었잖아. 그러니까 1번 끝나는 거예요. 왜? 비평이 나와 있으니까. 준거는 비평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비평을 준거로 못 잡고 내용을 차니까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봐. 2번 선지부터 왜 틀렸는지 볼게.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을 해치는 장면은 봐봐. 아니죠. 오히려 이 문제를 기면이 해결해서 욕망 성취가 되지. 3번. 기면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 기면과 범 사이의 긴장감 해소요. 애초에 긴장감도 없었고 해소도 없어.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4번. 임금이 기면에게 버시를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자, 봐.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자, 임금 개인이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냐고. 부처님의 뜻을 알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첫 번째는. 맞죠? 4번. 범이 기면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감동? 왜죠? 이게? 다시 순서를 봐. 원래 얘네는 사랑을 했어. 자, 근데 사랑하니 전 단계가 뭐야? 기면에 욕망이 있었죠. 두 번째 사랑을 했고. 하지만은 서로의 욕망이 다르지. 자, 일단 범으로 태어난 처녀는 이 범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해. 불교에 따르면은 뭐 축생도가 있고 뭐 있잖아. 그래서 얘가 환생을 할 때 이렇게 범으로 태어난 게 싫은 거야, 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면 뭐 여기서 나를 희생을 했으니까 그 공덕 때문에 인생으로 환생을 한다든지 그런 불교에서의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녀는 자기의 생을 끝내고 싶어 했을 거고 동시에 이생은 벼슬을 하고 싶었을 거고. 됐죠? 그럼 그 욕망에 대해서 누가 응답했다고? 부처님이 응답해 줬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렇죠. 이생이 범을 죽이고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벼슬을 하고. 그럼 봐봐. 양쪽 다 욕망은 성립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했어? 제사 지내주면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지. 결국 뭐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사랑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각자의 더 중요한 가치들은 실현이 다 된 거거든. 됐니? 그럼 어쨌든 이건 뭐야?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했다? 글쎄요. 그리고 보기를 봐도, 그러니까 비평을 봐도 뭔가 이런 내용은 전혀 확인도 안 돼. 정답 1번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끼워 맞춰보면, 정리해보면. 네. 자, 44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세요. 자, 최낭의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그쵸? 이게 중재의 사건이었고. 인과구조 잡아주세요, 연습으로. 최낭이 깊은 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짝이는 새로 표현한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이다. 그럴 수 있죠. 3번.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이 이생의 그것은 나의 소원이다. 당연히 둘은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뭐야? 주인공들의 사랑, 즉 내면을 읽으시면 나온다는 거야. 4번. 최낭이 이생에게 세변의 과학을 맺었지만 세상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이 얘기가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 아니면 세상의 섭리 수용이야. 운명 수용이야. 수용이죠, 사실은.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극복 의지야. 근데 극복 의지냐 수용이냐 대립적으로 몰아갖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왜 수용하려고 했어? 여기에 이유가 나오잖아. 그래서 수용한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 필기 되셨으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 약간 이런 성격이었다.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자꾸 강조하냐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에 계속 집중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인 거야. 필기 다 하셨죠? 자, 다해서 니은.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다, 얘들아. 자, 공간 정보를 분류해보라는 거야. 즉, 뭐라고? 정보 분류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정보 분류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생은 이계를 가본 적이 없어, 얘는. 맞죠? 누구만 이계를 갔다 왔어? 최낭만 이계를 갔다 오잖아. 봐봐. 최낭은 이계의 존재죠. 이생은 현실의 존재야.
그럼 뭐야? 그렇죠. 최낭이 이계를 갔다가 다시 현실로 왔다가 다시 이계로 가는 구도잖아. 다시 최낭이 죽음으로써 이계를 갔다가 사랑 때문에 현실로 왔다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섭리 때문에 다시 이계로 가는 그런 구도잖아.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자,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정보 분류를 해보면. 이해되셨나요? 자, 필기들 잘 하시고 이 느낌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끊습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 갈 거고 좀 이런 봐봐. 벌써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버라이션이 심한데 제가 얘를 재해석했다고 보였던 게 얘가 출제되고 한 3년에 4년 뒤였어요. 요즘은 그 좀 텀이 짧아. 그래서 사실은 내신도 최근 트렌드로 계속 따라가 줘야 되는데 얘만 해도 되게 옛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1단락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 전쟁을 다룬 소설. 그럼 봐봐. 벌써 주제가 뭐죠? 전쟁이죠. 자, 실제 전쟁인데 이런 작품들을 허구로 매개했던 실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박시전 때려박고 있죠. 자, 작품 해석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1순위로 보라 그랬어. 그래서 후반부가 아마 여기 나왔을 것 같은데 패전했던 병자호란.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욕망에 의해서 허구가 됐죠. 자, 그럼 봐. 욕망으로 허구적 인물이 나온 거죠. 그럼 병자호란이라는 거를 어떻게 허구적으로 해결한 건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아픔이 많았으니까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을 것 같다. 계속. 자,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동그라미 1. 여성이 있었고, 큰 피해자였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피하게 한 장소인 피해당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설정을 하고, 현실에서는 너무나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로라도 약간, 소설로 복수하는? 그래서 이들 간의 대립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네.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연대가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시장과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제는 한국전쟁의 상흔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극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극복을 어떻게 했을까? 네. 자, 이념 갈등을 다 배제하고 1. 생존에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가 되었는데 이 소설에서 전장을 재현하여 개인의 연약함, 무관 희생, 개인의 존엄 탐색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단락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작품의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왜 폭력적이냐? 자, 폭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거야. 다시. 당연한 얘기지만 폭력적이기 때문에도 폭력이지만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러우 전쟁을 봐도 전 세계는 러시아를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죽이는 행동을 하는 그 군인 자체한테도 되게 PTSD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때때로 러시아 군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원래 서로 그렇게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면 그러다 보면 누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계속. 그래서 이 전쟁이 왜 문제인 거냐? 적의 죽음을 불가피한 것을 보고 우리 편의 죽음은 희생으로 간주되는 이 전통적인 관점을 한번 틀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죽음이란 것 자체는 다 폭력인데도 민간인의 죽음을 외면하거나 명분에 따른 이용을 전부 다 합리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폭력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 자체 폭력성 플러스 그 과정에서 합리화된 폭력성까지 비판하고 싶은 거죠. 또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은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도 있겠으나 어디도 있다? 전후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다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잘 들어야 돼. 이 비평이 아까 보셨던 그 유형이 처음 나왔을 거 아니야. 6월, 9월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다가 최근에 우리가 풀었었던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지문 기억날 거잖아. 그런 형태로 재해석되는데 이 형태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야. 자, 봐봐. 아까처럼 내버리면요. 얘는 너무 비문학 소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문학 소재 집중시키기 위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당장도 이게 6월, 9월 수능만에 많이 바뀌어서 좀 작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작품에 좀 집중을 해볼게. 그럼 초반부 작품 읽듯이 똑같이 인물, 사건, 배경을 잡으셔야 돼. 그럼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용골대가 있고 여인이 있으니
왜 여인이 설계됐고 용골대도 나온지 이해가 되잖아. 근데 보나마나 얘가 승을 할 거야. 얘는 패를 할 거고. 근데 봐.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든.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내신에서는 이 아우가 누군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얘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게 한 10년 전쯤에 되게 연구가 많이 됐던 작품인데, 박시현이 되게 특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가 12개화야. 그러니까 주인공인 박씨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완전 특출난 애고, 그 다음에 12개화고, 뭐 이미 뭐 용골대 이렇게 승전한 애들도 얘네 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구적으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개화가 들은 채도 아니하고, 개화 나오죠, 이제. 서로 이제 싸우다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즉, 개화가 초월적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뭐해? 용골대는 분해도 수용해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오른쪽 넘어갈게. 그리고, 잘하네라고 감탄도 했다는 거야. 자, 이런 거 내가 필기하는 이유가 있죠.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정보들이야? 인물에 관련된 정보죠. 용골대, 아우, 여인, 개화. 자, 이건 사건이지만 개화의 성격 초월적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용골대가 내면 심리로 화가 나지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감탄도 하긴 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정보를 이제는 다시 한번 분류하면서 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주 수업 예고 미리 할게. 우리 소설 패스트트랙을 다 봤을 거거든? 복습해서 오세요. 그걸 흐름을 딱 잡아드리면 앞으로 소설에 틀릴 일이 없게 만들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이 되면 10까지도 문제 없게끔 최대한 만들어 드릴 건데, 아마 고2는 교과서를 안 나갈 거거든요. 내가 90% 이상의 학교에서 매년 교과서를 안 나가고 부교재로 하거나 모의고사 프린트로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하면 또는 계약하기 전에라도 최대한 빠르게 부교재 정보를 주세요. 아마 이미 부교재 정보는 학교 공지사항에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간만에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드시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 올라온 거 없는지 좀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정도 지금 다 나왔을 거야, 아마. 공지사항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조선 도원수 김좌정을 불렀대. 싫어하니까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얘네를 시키는 거지. 그럼 봐봐. 초반부는 뭐야? 10이랑 개화랑 용골대가 부딪혔는데 용골대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골대가 이제 누구 시키는 거야? 조선 군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능한 조선군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자, 용골대가 호령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점이가 이제 행동을 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 다 박살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 박살나고, 박씨는 주령을 들이우고, 그러니까 발 같은 거 치고 부채를 쳐버리니까 애들 다 타 죽었어요. 근데 봐봐. 용골대의 대사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용골대 결국 패배했지. 패배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미 화친을 받아서 대공도 세웠는데, 부지런히 저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 종전이 장조만 다 죽였으니 화가 난다는데 잘 봐야 되더라.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화가 났잖아요. 분한하자. 화가 났잖아. 화가 난 이유가 뭐 때문이야? 1번, 계집 때문이야? 아니면 2번, 자기 자신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1번 때문이야? 2번 때문이야? 판단 잘 하셔야 된다니까? 봐봐. 왜 화가 났어? 부질없이. 봐봐. 주어는 누구야? 나예요. 내가 이미 화친을 받아서 대공을 세웠어. 나 이 정도면 다 성공했어. 근데 괜히 쓸데없이 쪼막만한 계집을 실험하다가 장주를 다 죽여버렸잖아. 누구 판단 미스야? 내 판단 미스예요. 누구 탓하는 거야? 내 탓하는 거야, 얘들아. 맞잖아. 박씨 전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괜히 내가 쟤를 건드려가지고 부질없이 걔를 실험해보다가 냅두고 갈걸. 이해됐어? 자기 탓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떤 부분이 킬러 포인트였냐면, 이렇게 사람 감정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슬슬 변별된다고. 직위법, 은유법만 외웠으니, 표현법대로 외웠으니 감정이 안 보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그래.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중학생들은 일단 눈빛을 보잖아요. 얘네가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흐려. 동공이 흐려서 얘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계속해서 볼게. 지문 털고 잠깐 간식 나눠주고요. 자, 계속 보자. 자, 왕대비 세자대군이면 다 데려가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박씨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봐봐. 샵2는 뭐야? 무능한 조선군 vs 누구? 박씨. 자, 그럼 이제 얘네는 패전에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제 샵3. 이제 박씨가 그렇게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어떡해? 야, 일부는 내버려 두고 가. 그래서 또 설득을 했는데 개기니까 뒤지게 쳐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빌면서 가죠.
결국에는 꾸짖고 보내고 끝났죠. 이제 된 여기까지 이런 흐름이고, 자 여기 다시 샵 1은 뭐냐면 이거야. 피랑 안 같다고 야단 맞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얘들아. 어떤 세팅이야? 배경 한국전쟁이라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즘은 이런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많이 나왔지. 그 이유가 우리 때만 해도 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살아 계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다. 한국전쟁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낮에는 국군이 와가지고 빨갱이 색출하고 밤에는 빨치산 내려와서 또 국군 가족 색출하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 장면 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밤중에 막 들이닥쳐서 너 어느 쪽이야? 라고 물어봐요. 플래시로 비치면서. 상대방 군복을 보고 내가 인민군이요, 뭐 국군이요 얘기를 할 텐데 플래시를 비치면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쪽이야 얘기하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그런 소설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 거기 왜 남아 있었어? 너 빨갱이야? 너 거기 왜 남아 있었어? 너 국군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인물 윤 씨가 물어보죠. 김시대 아주머니도 있죠. 근데 여기는 대문자 인가 봐. 아니 뭐 어쩌라고요?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원인은 뭐냐면 인연 갈등이라는 게 보이죠. 예를 들면 글에 나서 이런 게 인연 갈등이지. 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넘어가서 사람들이 막 떼져가는 걸 봤어요. 공간의 변화가 있고.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가는 거야? 이제 배급받으러 가는 거잖아. 식량 얻으러 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우다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 배고를 줍니까?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봤더니 얼음은 아직 얼려 있고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보니까 핵심 사건. 밤사이 중공군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식량이 휘쏟아졌고 사람들이 막 갈가가미 때처럼 이리 때처럼 서로 막 이렇게 식량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총성 때문에 윤 씨가 푹 쓰러졌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서 중심 인물은 이웃들 3명일 거야. 그럼 봐. 총성에 쓰러진 윤 씨, 김 씨 부인, 그리고 지영. 됐니?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지금 아마도 여기에 막 식량이 있었고 저 멀리에서 그러니까 한강 건너에 이걸 보고 있는 뭐 인민군 같은 애들이 있었겠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가져가니까 이걸 총을 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총 맞고 죽은 사람은 누구야? 윤 씨죠. 그 윤 씨를 지켜봤던 인물도 누구야? 김 씨 부인. 그리고 지영이. 그럼 봐봐.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우리의 상식이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지영이 윤 씨를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봐라. 최소한 사람 몸무게가 40kg, 50kg는 될 텐데 내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시체 수습하는 게 아니라 식량이라도 가져오는 게 생존의 방식인데 지영이는 뭐 하고 있어요? 윤 씨의 시체 수습을 하고 있어. 됐어요? 그럼 봐봐. 지금 김 씨 부인, 지영, 윤 씨는 이런 관계에 놓인 거야. 자,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 자, 저 따라오세요. 여기로. 자, 이제는 비평이 나왔지만 비평문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지만 출제자는 어떤 의도에서 얘를 갖다 낸 거냐면 이거야. 자, 소설을 이제 좀 똑바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똑바로 해석을 해본다는 게 뭐냐?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가지고 보라는 거고 흐름을 잡으시면 이제 주제가 딱 보일 건데 자, 일단 비평에서 주제를 설계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야? 그렇죠. 실제 전쟁을 소재로 하되 허구화된 인물과 사건들로 뭐 하고 있어? 실제 전쟁을 허구화된 인물과 사건들로 묘사하여 또는 서술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제 전쟁을 여기는 뭐? 사실적인 인물과 사건들로 서술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 가끔씩 붙들고 막 끝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는 약간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뭐 정신과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 두 가지 스타일의 의사들이 있는데 상담 위주로 하는 의사들이 있고 약물 치료 위주로 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상담 위주로 하는 의사들은 일단 쭉 들어줘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봐봐. 이거다. 그러면 실제 전쟁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냐면 이유는 그 사실적인 것을 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반대로 그 자체가 너무 PTSD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허구화시켜서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 나왔죠. 박시전은 위쪽이 아래쪽이야. 박시전은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죠. 시장과 전장은 이쪽이죠.
자, 성격이 조금 애매한데 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최척전이 있어요. 최척전은 저는 이쪽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최척전 스토리는 말도 안 돼. 왜냐면 일단 얘네가 둘이 여자가 먼저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을 해. 그 임진왜란 터져서 남자가 의병하러 가요. 남자가 안 들어오니까 여자 쪽에서는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자가 뻗팅기고 결혼을 안 하다가 남자 돌아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전쟁 때문에 이별 한번 했죠. 근데 아마 정유진은 한 번 더 터졌을 거야. 호란이 터졌나? 전쟁이 또 터져. 또 이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유진아니구나. 여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장하고 일본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얘가 되게 영리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일본 군인이 원래 상인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얘가 여자잖아. 근데 남장을 했잖아. 그 남자인 줄 알고 자기 마누라랑 바람 날까봐 되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도 나와. 그리고 반대로 남편 쪽은 이제 거기도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명나라 군인과 같이 명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도 장사를 해. 그럼 봐봐. 조선에 시작했던 애들이 여자는 일본으로 남자는 중국으로 갔잖아. 그리고 얘네가 마침 또 상인이었잖아.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그 시절에 국제무역항이었던 베트남. 지금 다낭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 쪽에서 피리를 불었나 뭐 아무튼 했나 그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연애했을 때 주고받았던 시조랑 뭐 피리 소리 때문에 하다가 결국 재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계약 관계이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노비기도 했고 그랬을 거니까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구하는데 전 세계인이 모였잖아.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결국에는 중국 가서 살아요. 근데 전쟁이 또 쳐져. 그래서 명청 교체 전쟁이 터져요 또. 그리고 남편하고 그 아들이 또 포로로 잡혀. 그걸 또 여자애가 구해와서 결국 조선와서 해피엔딩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걔는 너무 심하지. 근데 너무 심하지만 나는 왜 상대적으로 사실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얘는 부채 한번 붙이니까 다 타 죽잖아. 너무 이거는 비현실적이야. 맞잖아. 박 씨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 부채 한번 착 애들 다 죽어. 박 씨가 나가지도 않아. 나가가지고 싸우는 건 또 12인 개화야.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고전소설 기준으로는 얘는 비현실이고요. 고전소설 기준으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거야. 왜? 배경들이 그래도 뭔가 그 시절 기준으로는 현실 고증이 좀 돼 있는 거야. 왜냐면 베트남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이런 설계들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위로한다. 이제 시장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적이죠. 왜냐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T2가 되게, 이 두 번째 작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다. 지금 3명이 나오잖아. 첫 번째, 윤 씨. 근데 봐. 윤 씨는 지금 사망했죠. 그 다음에 누구? 지영이. 지영이는 윤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 시체 수습하고 있지. 봐라. 시체 수습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죠. 사실 식량보다는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봐. 얘는, 지영이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이웃의 시체 수습이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김 씨 부인은 어떻게? 일단 지영이를 만류하죠. 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봐.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였겠어?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야? 휴머니즘이야. 그래서 T2의 찐 주제는 이거야. 전쟁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이야. 자, 반면에 T1의 주제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는 현실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상상력으로, 허구로서 위로하려고 했던 거고. 반면에 얘는 전쟁 통해서 벌어진 휴머니즘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고. 여기까지 필기놓고 보시면 이제 풀이 과정의 답이 쫙 보일 거거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짜임새를 연습하기 좋은 게 우리 문학 페스티벌의 초반부에 있는 소설론들이야. 그걸 한 6지문 정도를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압축해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올 건데, 그래서 보충 영상 충실히 보시고 공부를 다 해서 오셔야 돼. 그게 돼야 수학에서 어떤 하나의 패턴이 풀리듯이 풀리는데, 소설이라는 되게 큰 덩어리가 하나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 해결이 되고 나잖아. 다 처리가 돼. 제가 이 얘기만 3분 딱 짧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원래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너무 심했어. 우리 동네가 너무 이상한 동네였어요. 뭐 생각도 안 나. 뭐가 있었지? 뭐 말하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근데 니네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중학교에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듣자마자 너무 놀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도 너무 놀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제 술자리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술자리가 생길 수 있다면. 왜? 지금 얘기해줘? 얘기할 수가 없어.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때는.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미쳤다는 표현으로 불가능한 거야. 요즘으로 치면 깜빵 갈 일들이 교실에서 있었어요. 되게 심각한 깜빵 갈 수 있는 일들이 교실에서 그냥 서슴찮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체육 선생들이 그냥 애들 데려다가 싸대구를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을 정도로 미친 새끼들이 존나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빌런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딱 하나였지. 검사 돼서 저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보면 또 이제 검사가 또 그렇게 나쁜 애들을 또 때려잡지도 못하는 것 같고, 결국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국어 강사를 마음먹게 된 사건이 딱 언제였던 것 같냐면 이거야. 제가 이제 분당 메가스터디 다닐 때였어요. 그때 아마 학원 전체에서 1등을 했을 거야, 첫 시험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 4월 원래고사였는데, 시험을 치다가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날따라 뭔가 감성이 터진 것 같은데, 1교시 딱 국어를 치는데,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혹시 순이삼촌이라는 소설 알아요? 그게 제주도의 어떤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건데, 이제 삼촌은 뭐냐면 이모야. 그러니까 제주도 삼촌은 뭐 약간 좀 어른들을 다 이모라고, 어른들을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모 중에 순이라는 이모가 있는데, 너무 제정신 아니고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순이 이모가 4.3 사건인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서 그 순이 이모를 이해하게 되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진짜 울면서 시험 쳤다니까요. 80분 동안. 그 뒤로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국어였고, 저는 딱 봐도 존나 대문자 T에 99.9% T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학 작품을 보면 씨발 공감 하나도 안 되고 무슨 개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으며, 그래서 사실 나는 국어에서 문학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야. 왜? 읽어도 그냥 무덤덤해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그런데 그 작품을 딱 읽는 순간 트였어. 그 작품을 읽는 순간 딱 트였어요. 그 뒤로 국어에서 틀릴 일이 없어. 특히 문학이 틀릴 일이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운명적인 만남이었는데, 우리 누나가 그때 되게 이제 그때는 레지던트 인턴들이 진짜 뒤지게 힘들 때야. 4시간 잠 많이 자는 날. 우리 누나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누나 수학과 한 거 보면 알죠. 과를 뭔 선택해야 될지도 몰랐어. 우리 누나가 국시에서 상위 4% 했어요. 표점 174점인가 나왔어. 그럼 성형외과나 안과나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보통 노인들은 잘 죽어요. 예후가 안 좋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후가 좋대. 그래서 자기는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소아과에서 제일 많이 느껴 소아과를 갔다는 거야. 그럼 뭐해? 과가 없어졌는데 지금. 애들이 없어요. 과가 망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 누나는 그때 소아과를 선택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 누나도 방황이 되게 많을 때야. 소아과는 사실 선택하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누나도 그때 방황이 많고 나도 방황이 많았는데, 그냥 누나 그때 문득 자기가 방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방구전이 열린다는 거야. 가보제. 내가 이해했을 거야. 그래서 방구전을 갔는데 내가 그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끔씩 세상이 일그러져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깜짝 소리 쫙 끼친 거야. 방구가 그 일그러진 그걸 내가 본 세상을 똑같이 그려놓은 거야. 그게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아, 방구.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인간도 나처럼 되게 인생에 절망과 힘든 순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또 씨발 그림 보면서 울면서 위로가 되더라고, 그게. 그 뒤로 제가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웃겼던 게, 제가 30대에 이제 서울대를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마지막 수업 딱 하고, 제가 그때도 일이 바빠가지고 시험 시간에 늦어서 제일 늦게 이제 답안 제출하고 가는데, 그 시험 치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애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그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 아, 저는 작가가 꿈이라 그랬던 것 같다. 씨발, 중2병을 30살 먹고도 이제 겪었던 건데, 교수님이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그 꿈을 놓지 말래. 내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내가 했더니, 아, 그 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놓고 보잖아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인생을,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소설 한 줄을 썼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리고 모르겠죠. 나이 80, 90 먹고 어느 때는 은퇴해서 소설을 쓸 수도 있으니까, 작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약간 운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또 만들어져 있거든. 어쨌든 나는 그 순간 뭔가 국어에서 극복을 다 했거든.
그리고 강사로 살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가도 오케이요, 나는. 다 맞다고 봐. 다만 이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의식주 같은 본능적인 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 부분들이 하나의 인간을 형성하는데 요소 중에 하나잖아. 그럼 그 감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문학이란 말이야. 너희가 배우는 모든 과목 중에서. 물론 이제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가능은 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코인 노래방을 가든지 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겠지. 그것도 다 좋은 것 같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예체능 선택하지 않는 이상 문학밖에 없잖아. 사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바라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끝나요. 그냥 답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 경지를 빨리빨리 올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 능지의 문제일 든 나의 부족일 든 뭐의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고2가 돼서도 고3이 돼서 자꾸 의인법만 찾고 뭐 직위법만 찾고 하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더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여러분 제 삶이 어떠냐면 거의 레지던트 인턴급이에요. 어제도 16시간 일했고요. 그저께도 16시간 일했어요. 16시간 잠을 8시간 자니 못 자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생각해봐. 그런데 이게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 지금은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아. 그런데 버텨보는 거고 또 해결해 가보는 거고, 어쨌든 이번 주만 방학이 끝나니까 3월 되면 일단 제가 또 리프레시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수업 시간 딱 3시간 집중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강을 왔으면 좋겠는 거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나는 돈 안 받고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내줄 거야 사실은. 그리고 나도 조교생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교대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내가 순수했던 시절에는 진짜 인강에서 번 돈 다 기부할게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1년에. 근데 씨발 하면 뭐해. 하고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 끝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어느 정도 밸런스는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소설은 결국에는 인생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내 인생 얘기를, 내 인생의 소설을 쭉 한번 들어본 거잖아. 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도 되고 뭐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문학 작품을 바라보잖아. 소설을 보잖아. 읽혀요. 읽히고 답도 보여요. 근데 어렵게 쓰여졌거나 요즘 스타일은 뭔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고3 돼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고2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2학년 1학기 과정은 대부분 문학일 텐데, 혹시 독서하는 학교 손? 문법 들어가는 학교 손? 2학년 1학기 없어? 문학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 고1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생각 없이 풀어도 풀렸다면 이제는 생각이란 게 서 있어야 되게 편해지실 거야. 그러면 지배가 돼요, 문학 작품들이.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문학을 공부했던 걸 쭉 한번 흐름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공식화되는 특징들이 보일 거고, 그걸 앞으로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현대시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다를 설명해 보자. 나는 실제 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욕망을 통해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자, 봐봐.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인과 구조로도 보였을 거고, 근데 이유가 있었지.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뭐예요? 위로였죠. 2번, 박씨 등의 여성 인물들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자, 일단 등장인물 주인공은 박씨고 용골대죠. 당연히 이게 핵심 갈등이잖아. 그래서 사건 같은 거 잡아보시면 되겠고, 여긴 위로라고 쓰기보다는 주제라고 쓰면 맞겠네. 그쵸? 그러니까 주제면서도 위로인 거니까. 그럼 좀 더 거시적인 정보 분류 기준들을 가지고, 여기는 주제를 가지고 판단했구나, 선지를 만들었구나. 여기는 사건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구나. 자, 3번. 다는 실제 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상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야. 선생님, 이거 아까 사실적이네. 그러니까 사실적이지 허구화가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 주제의식인데, 여기는 어떤 방식의 위로예요? 그렇죠. 얘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얘는 그래도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다뤄서 주제죠. 정리하면 둘 다 실제 하는 전쟁인 건 맞지. 근데 얘는 뭐야? 상처를 직시했죠. 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 4번. 정답 끝이지.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다의 주제의식은 뭐냐면 이러한 인물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휴머니즘이라니까. 그런데 이 둘은 피해자 가해자 관계도 아니거니와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 왜? 이웃이 죽는 상황에서도 시체 수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됐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사실은 애들아 그냥 능지 문제야. 이런 문제들을 제발 틀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해가 대신 반복하시면서 그냥 쌓이는 거거든. 당연한 얘기다 얘들아. 승전비는 누가 주체여야 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인 전순국이 주체가 돼서 승전비를 건립하는 거야 여러분. 맞니? 그럼 여기서 전순국은 당연히 누구야? 청나라잖아. 그럼 봐. 우리 이겼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조선 백성들의 희생이 어떻게 추모가 되니? 이해됐습니까? 정답 4번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써놔. 이거는 봐봐. 이건 그냥 상식 문제고 능지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있다 얘들아. 저도 이제 하도 까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잼민이 때는 이런 능지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공부하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다. 운동도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뭐라 그럴까? 이게 신체적인 부분은 훨씬 더 뛰어날 거야.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나이 들면서 되게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약간 밸런스인데 옛날에는 뭔가 힘도 좋고 속도도 좋고 파워도 좋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요즘 반대로 기술적인 게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운동 가는 거 보면 뭐 조기축구회 같은 거 보면 막 배 나온 아저씨인데 막 존나 잘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막 느릿느릿한데 보면은 제끼는 거 다 제끼고 막 메시처럼 하는 아저씨들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기술적인 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승전비 건립이 이긴 애들을 위한 승전비가 어떻게 죽은 사람들 패배한 국가들한테 추모식이 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잡히면 그냥 4번이 보이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걸 보잖아요. 내용 일치는 잘 안 틀린다니까. 고2쯤 되면. 오케이? 이런 데서 틀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3번 볼게.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자는 건데, 자, 1번 선지 비극적 체험 당연히 확인되실 거고, 2번 선지 관군의 무능함도 보기에도 보였고, 작품에도 보였고, 그러니까 비평에도 보였고, 작품에도 보였고, 박씨의 제주의 오랑캐 장수들이 황급해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서 위로했죠. 목적은 위로라 그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구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글리 비롯한 불의한 존재다. 자, 마지막. 자,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봐봐. 지금 결론은 뭐야? 화가 나 죽겠어. 근데 화가 난 이유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박씨 능력 때문에 내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렇다고 박씨를 탓해? 아니 공연이라는 말이 쓰여잖아. 맞니? 공연이라는 부사어 때문에 쓸데없이 내가 그걸 했다는 거잖아. 그럼 공연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한 주체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박씨가 아니라.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주제를 잡거나 되게 상식적으로 지문을 읽었을 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24번으로 가볼게.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야 되는데 식량을 얻으려다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의 구분이 되지 않은 혼동의 상황이라고 배경 세팅을 한 정보들이고요. 두 번째, 갈가마기 때는 전쟁을 일어난 기본적인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 즉 인물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번은 그런데 왜 3번이야? 그렇지. 주제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이라니까. 맞죠? 옆에 누가 죽었어? 윤 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체를 가져오는 것보다 식량을 가져오는 게 어차피 죽은 사람 냅둬야죠. 그게 훨씬 유리함에도 목숨 걸고 시체를 수습한 거 보면 주제는 뭐라고? 휴머니즘이라고. 자, 25번 가보도록 할게. 그렇죠. 이 주제가 뭐였어? 휴머니즘. 그게 바로 또 25번의 정답인 3번으로 이어지는 거야. 봐. 자, 지영이는 윤 씨의 죽음 때문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간 이유는 뭐야? 그것도 휴머니즘이죠.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2번에서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되게 많이 써졌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팁을 드렸죠. 뭐라고? 세부 정보는 정답 확률이 13% 미만이니까 발췌독은 필요시한다고. 1번에서 판단이 안 돼. 넘어가. 2번 판단하는데 3번 주제인데 정답. 이런 느낌으로 가셨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 실전 느낌을 쫙 볼게. 우리가 일단락 주제, 다시 가에서 주제 구조 잡고 해석을 해서 나다에서는 평소에 읽는 문학작품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잡았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보이죠? 다의 주제는 휴머니즘이야. 보이죠? 자, 22번도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4번이 틀렸다는 게 보였을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23번으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내면 심리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왔어야 돼. 그런데 1번 정답 사고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어? 1번 정답 사고가 24번의 정답으로 25번의 정답으로 이어지고 있죠. 21번의 4번 선지 정답 사고가 즉 인물들 간의 관계는 뭐였어? 이웃들 간의 공동체, 휴머니즘이
24번에 4번 선지, 25번에 3번 선지로 정답 흐름 이어지는 거 보이시잖아. 그러니까 옛날 기출들이나 요즘 기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계속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고 흐름이니까. 그런데 최근 EBS가 조금 지저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신 범위인 것들은 제가 최대한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마지막 답을 보겠습니다. 자, 인물 간 갈등 주제 아니잖아요. 성격 변화 드러나지도 않았고 주제도 아니고 경험이 관념적이지가 않잖아.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 서술이 되어 있잖아. 왜 죽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게 심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면 심리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 생존의 목적인 거지. 중요한 건 뭐야?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 얘도 주제네.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거. 됐어? 그러면 다작품의 주제만 제대로 잡으셨어도 정답 4개가 우다다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이 상황에서 자기 탓을 하는지 남 탓을 하는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 사람의 감정 상태나 왜 그런 판단과 생각을 했는지를 보셨으면 잡혔겠죠. 자, 필기 되셨고 178페이지 볼게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독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그렇다 보니까 비평을 이렇게까지 좁혀놓기도 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들 해보시고, 자, 얘가요 개념으로 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안 읽힌다니까. 개념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무슨 얘기야? 시제를 의도적으로 변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등등을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기법에 대한 거지. 그럼 봐라.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실감 드러나고 시간 지연 나죠. 또 과거형으로 표현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도 한대.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별 내용이 없는 거야. 맞잖아. 시제 읽으라는 거잖아. 그럼 보기 수준의 정보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이 비평형도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봐. 주제 잡아. 고풍의상이잖아.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반고우가 인생의 절망을 그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밤하늘을 그렸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조지은 시인께서는 고풍의상의 아름다움이나 고풍의상의 느낌을 묘사한 거 아니겠어? 그 느낌적인 묘사가 여러분 뭐 지리 같은 예술가들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을 거고 화가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을 거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은 글로 표현했겠죠. 시인이니까. 자, 그리고 결빙의 아버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여기야. 이건 뭐 내신 대비로 잠깐만 정리하면 목조로 되어 있는 그런 적상가옥은 다다미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뭐의 소재야? 그렇죠. 일제풍의 가옥이고 전부 다 일제시대죠. 나는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야. 인물들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볼게. 엄마. 그리고 내가 7살이었으니까 뭐야 지금? 회상. 겨울이니까 실연의 상황. 그리고 배경은 일제. 너무 추웠지. 이 추위를 누가 해결해 줬어? 이 실연을 누가 해결해 줬어?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죠. 그럼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지. 그래, 내가 아버지가 돼서 이제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런 추억, 아버지 추억이 있겠죠. 그런데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의 원관념은 뭐겠어? 당연히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죽은 거지. 이 정도는 해석되잖아, 이제. 아버지가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버렸으니 죽음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당연히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고2쯤 되셨으면 이걸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됐니? 그래서 내가 아까 내 인생의 소설을 쭉 들려드린 이유도 뭐냐. 사실 그렇잖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가장 잘 이해하는 소설은 웃기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소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나와 있는 그 수신이야.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소설부터 잘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설이 내 인생 소설이니까 그걸 예시로 얘도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작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내 나름대로도 내 소설을 이해하고 있으니 이 작가의 소설도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득 난 뭘 본 거야? 그렇죠. 땡땡땡 얼어있는 한강을 보고 있는데 한강 아래 물이 확 흘러가네? 뭐처럼 느낀 거야. 그렇구나. 얼어있는 이 얼음은 누구 같아? 아버지 같아요. 밑에 흘러가는 애들은 누구야? 아들 같아. 나 같아. 자녀 같아. 왜?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아버지가 뭘 막아준 덕분에 이 시련을, 이 겨울 바람을 막아준 덕분에 나는 안 얼고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느낌을 어디서 봤다? 흘러가는 물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됐을까? 자, 사실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T들은 당연히 이해 못하지. 이과들도 이해 못해.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 느낌 어떤 느낌이야? 약간 콩이 느낌이야.
왠지 뛰고 있잖아. 그냥 콩이가 옆에 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리고 콩이가 45kg였단 말이야. 대형견이야. 그러니까 대형견만 보면 나도 미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콩이 같은 대형견을 찾기 힘들죠. 걔 로트와일러잖아. 그럼 맹견이라서 얘가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걔는 너무 순했어. 너무 착했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했어. 그또 영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애교를 부려서 이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애였어. 아무튼 이제 그 약간 콩이랑 비슷한 느낌만 나도.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느낌이 약간 도베르만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걸 완전 축소시켜 놓으면은 그 다리 짧은 애 있지. 닥스훈트. 볼 때마다 콩이 생각도 나고.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이 아저씨도 훨씬 저보다 상상이 풍부했을 거니까. 뭘 보면서? 얼음물 아래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면서 자기와 아버지가 떠올랐던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고풍 의상에 대해서 묘사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쁜 걸 보고 싶고 묘사하고 싶지 못생긴 걸 보고 싶고 묘사하고 싶겠냐고. 너희가 인류에 왜 왔는데? 솔직히 아무 때나 앉아도 되거든? 근데 이게 있어. 남자는 나도 싫어. 근데 예쁜 여자는 여자애들도 좋아하고 남자애들도 좋아해요. 그럼 예쁜 언니들 볼 수도 있고 선수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계속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 미움을 이해한대요. 왜냐면 우리 선수가 너무 못하거나 막 지고 열이라도 받으면 그래 뭐 치어리더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개빡치게 막 보네드 플레이 막 엄청 하고 있고 저 병신 막 하고 싶은데 그래 니네는 빡치지만 치어리더 얼굴 보면 그래 화라도 풀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니까 그런 거부터 하세요. 자 26번 볼게.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 미움을 이해해보자. 자 봐봐. 시간의 흐름을 바꿨냐인데 1번 선지. 기억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재구성되었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죠. 왜? 자, 밤은 뭐야?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얘기하는 자연적인 시간이죠. 이게 뭐라고? 작가의 의식은 여기서 뭐였어? 처럼 지규법이죠. 그래, 작가가 뭘 써서 지규를 써서 문학적 재구성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 지금. 2번도 판단해 볼까요? 곱다, 고하라.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인가 이게? 곱다, 고하라. 이게 시제의 차이인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지구. 과거형과 현재형 적용이 내적성에 따라 다르다? 잘 모르겠어. 왜냐면 봐봐. 내 눈에는 다 현재 시제거든요. 운다도 현재 시제죠. 그럼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데 이게 굳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적용이 달라진 이유가 작품의 내적 상황 때문에? 내적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데? 내적 상황 달라진 게 있니? 그냥 봄밤의 풍경들이야. 봄밤의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달라졌다는 거는 예를 들면 밤에서 아침이 됐다든지 적극적에서 소극적이 됐다, 소극에서 적극이 됐다든지 뭐 갈등 해소가 됐다든지 뭔가 이렇게 부호가 바뀔 만한 상황이 와야 변화라고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 달라졌다라는 거는 변화라는 거는 보통 부호 변화 정도에 속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부호 변화도 아니고 내적 상황이 차이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적 상황 차이도 없는 거고 달라진 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3번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 발자취 소리도 없다. 현재 시제인데 대청을 건다. 현재 시제인데 살며시 문을 열고 현재 시제잖아.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 현재 시제잖아. 리을 이 밤에 옛날에 살아. 그렇죠. 현재하고 통합은 맞아. 근데 봐 얘들아 현재하고를 섞어놨는데 어떻게 시간이 정확해지니? 미음 가는 버들인 양 가는 진행 시제죠. 흰손을 흔들지어다. 과거형 아니잖아. 현재 시제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오답 선지를 골라내는 데는 시제 판단이야. 맞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정답 1번 끝이잖아. 결국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주제고 주제를 표현하는 표현법, 구조잖아. 맞죠? 시간 표현을 참신하게 했다. 황진이 시조 보면 뭐라고 나와? 긴 겨울밤을 굽이굽이 접어서 이불처럼 접어서 포개 놨다가 여름밤에 펼쳐내보고 싶다. 그게 참신한 시간 표현이라는 거잖아.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걸로 푸시라고. 가가 결국에는 황진이 시조에도 쓰일 수 있겠구나요. 이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내신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즉 가를 데려다가 황진의 작품을 집어넣어서 내신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고2부터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배를 하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끌려다니면서 내용 일치가 아니라. 자, 계속해서 본다.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해보자. 자, 상황은 뭐야? 그렇죠. 대화, 다망 상황이고 화자가 아버지가 겪었던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형식 맞죠? 그럼 봐봐. 당연히 회상이 들어가니까 현재와 과거 맞죠? 목조 적상과 2층 다담이 봐.
현재 위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배경지식이었어. 물론 67살 같은 것들로 회장님도 알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얘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니까 넷이라.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도 솔직히 다나미가 뭔지도 몰랐지. 다나미가 알 게 뭐야. 아, 물론 이제 오타쿠니까 알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오케이. 오타쿠니까 알 수 있다. 오케이. 인정. 자, 그런데 봐봐. 목조 적산 가옥이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일본식 가옥이라는 건 역사 시간에 사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어디에? 문학작품에 녹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현대문학은 1894년 이후니까. 그럼 봐봐. 최소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이 시절 지어진 작품들이야.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지인이라는 표현도 일본인이지. 주재 소장은 뭐야? 지금은 뭐냐? 주민센터라고 하잖아. 근데 꼭 동사무소라고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일제시대는 소학교야. 그러면 무슨 학교인지 얘기를 하는 걸 딱 보면 알겠지만, 배경지식적으로 특히 문학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라고. 자, 넘어가서 28번. 자, 표현상의 특징인데 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고풍 의상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있다. 곱다 고하라 같은 거 아까 보였었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변형은요, 변화를 줄 수밖에 없죠. 특히 리듬, 운율은 시의 3요소니까 내재든 외형이든 100% 있는 거야. 그럼 고하라, 고바라, 고하라. 변형이니까 리듬과 변화 당연히 될 수 있겠고. 자, 주제 자체가 뭡니까? 고풍 의상이잖아. 고풍이잖아. 고풍이니까 당연히 전통적, 예스럽다. 고전적이다. 될 수밖에 없죠. 자, 자연물에 빗댔다.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건 중학생 문제고. 행위물 자연물에 빗대다. 말 나오는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어디 나와 있냐? 호접. 맞죠? 인물의 행위를 뭐해? 나비. 호접. 호랑나비가 호접 아니야? 호접에 빗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대는 어느 나라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자, 4번 선지. 색채어도 확인해봐. 어디 나와 있어? 파르란 구슬빛. 니은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차피 중학교 때 다 연습을 해서 나랑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자, 5번 선지 근데 봐. 말줄임표가 사용되었다. 어디? 밑에 세 번째 줄. 호접인 양 삼푸치.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그럼 봐봐. 말줄임표 사용한 거 맞거든? 근데 시적 대상의 정적, 동적 상태가 충돌이야. 그러니까 주제어를 봐. 즉 뭔가 충돌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조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조화. 또는 춤추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됐니? 그래서 사실 충돌 X 조화. 주제의식 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고. 마지막 29번 보겠습니다.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해보재. 자, 1번 선지. 첫 번째는 뭐야? 자식을 걱정하는 주제. 아버지에서 시척하자까지. 아버지를 부르는 건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 대한 애틋함.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말줄임표가 있으면, 있을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여운이 된다 그랬었죠. 자, 시각 정보로 당연히 감각적이죠. 당연히 4번이죠.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보호해주고 있고. 맞아, 5번 선지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고. 자, 저 따라오세요 이제. 자, 이거 얘들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2쯤 되셨다 보니까 물론 내가 파악이 안 되는 걸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뭔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 될 듯 안 될 듯 뭔가 그 경계선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일단 소설은요, 인간 얘기야. 이해를 못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해야 오늘 10번 얘기했다. 문학 페스트랙에 우리 첫 작품이 뭐였어? 독짓는 늙은이였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니? 천변풍경까지야. 영상도 다 있고 프린터도 나가고 교재도 나갔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눈복습을 하시든 영상을 다시 봐오시든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한번 다 듣고 와야 돼. 왜냐하면 그 6작품을 제가 한 작품당 5분씩 해서 3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이 소설 최근 킬러 유형이 이런 느낌이 있구나를 딱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전소설, 현대소설 둘 다 해결이 돼. 자, 두 번째는 이거야. 현대시가 있는데 현대시는 주제가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현대시는 사실은 문제를 푸는 공식을 익히고 공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쭉쭉 해가셔야 되는데, 자칫 쉽게 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고, 자칫 어렵게 내버리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현대시는 버라이어티 넓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킬러까지 우리가 자세히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학교 내신 범위가 나오면 보나마나 기존 킬러랑 엮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을 잡는데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계약하면 학교 부교재에 따라서 킬러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전 시간인데,
아마 방학을 지나면서 고전 시각을 안 읽히는 문제는 없어졌을 거고 학교에서 내신 수업하면서 작품 정리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내신 범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고전 시가 있으면 보충 영상도 있고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내신 대비로 제가 수업 시간을 녹여서 정리해드리면 3월 중에 얼추 다 끝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주문드리고 싶은 거 이제 생각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쳤던 전과목 시험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데 특히 국어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어디에서 내가 변별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 보완이 됐고 앞으로 내가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카톡에도 남겨주시고 수업 시간에 주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잖아. 지금까지 공부한 국어 관련된 자료들이나 족보 같은 거 갖고 와서 옆에다 놔두시면 학교도 알고 내가 지금 상태도 아니까 여러분에 대한 어떤 정리는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름은 못 외워도 얼굴과 특징과 틀리는 건 이해한다고 외운다고. 학교도 외우고 있어. 일단 그건 외워지더라고. 정말 희한해. 이름은 죽어도 못 외우는데 희한하게 이 친구의 얼굴과 학교와 지금의 국어공부 상태는 외워져 있고 때때로 다른 과목 공부 상태도 외워져 있어요. 근데 이름은 도저히 안 외워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옆에다가 여러분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의 DNA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제가 DNA 분석을 통해서 계약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계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